오늘은 2019년 9월 15일. 영상을 찍는 현재 시각은 23시 13분. 누군가 이걸 듣게 된다면 이걸 경찰서로 보내주시거나 신문사에 제보해서 널리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이상한 빌라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제가 형편이 좋지 않아 무턱대고 싼 집을 찾다 보니 이런 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지어진 건물이긴 해도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는 넓은 곳입니다. 하지만 이 건물도 이 안에 사는 사람들도 전부 정상이 아닙니다. 이곳의 주소는 말이죠. 한심하게도 모르겠습니다. 미친 소리 같지만 누군가에게 이곳을 알리려 할 때마다 꼭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주소도 이름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것도 분명 이 빌어먹을 집의 무서운 점 중 하나일 게 분명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곳에서 겪었던 정신나간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입니다. 제 옆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정말 끔찍한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살이죠. 전 매일 아침 복도에서 목을 매달고 죽어있는 그 사람의 시체를 봅니다. 네, 매일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 미친 새끼는 매일 아침 자기 집 문 앞에서 목을 매달아 죽습니다. 분명히 죽었어요. 제가 몇 번이나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건물 관리자라는 인간이 시체를 치우고 나면 오후쯤 멀쩡히 살아서 돌아다닙니다. 관리자가 뒤뜰에 시체를 묻는 것까지 봤는데 아무렇지 않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음날 아침이면 다시 목을 매달아 죽어버리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전 매일 아침마다 목 매단 시체를 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도대체 뭐가 어찌된 일인지는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만 이건 이곳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일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 사는 인간들 중에 제대로 된 인간들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2층에 사는 여자는 분명 사람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버리는 쓰레기에는 사람 뼈들이 섞여 있어요. 동물의 뼈는 절대 아닙니다. 누가 봐도 어린아이의 두개골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뼈들에는 아직 살점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빨 자국이 선명한 살점들이. 아마도 어린 애들을 잡아다가 생으로 살점들을 뜯어먹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인. 이 건물 관리인은 꼭 시체처럼 생기가 없는 모습이지만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거주민들 중 누구라도 이곳을 빠져나가려 하면 전혀 주저하지 않고 머리를 부셔버립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맨손으로 으깨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끔찍하게 죽은 사람을 벌써 2명이나 봤습니다. 그리고 낯선 사람이 건물에 들어오려 하는 것도 그리 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잠도 자지 않고 뭘 먹지도 않고 24시간 건물 안을 돌아다니며 버려진 시체를 치우거나 아니면 직접 사람을 시체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외에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제일 이상한 건 이 건물 자체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무서운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제 방만 말씀드리면 매일 밤 벽 속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여기서 꺼내달라고, 배고프다고, 엄마가 보고 싶다고 애처롭게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대, 어린아이같이 들릴 수 있겠지만 제 방 침대 밑엔 괴물이 있습니다. 꼭 사람과 두꺼비를 섞어놓은 것처럼 생긴 끔찍한 그것이 침대 아래 구석에 자리 잡고서 절 빤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꿈쩍도 하고 있지 않지만 언제 그게 기어 나와서 저에게 이빨을 드러낼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끔씩 낯선 여자가 우리 집 창문 앞으로 떨어집니다. 쿵 소리가 나서 창문 밖을 내다보면 웬 여자가 피투성이 같은 채 바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죽진 않았는지 조금씩 꿈틀대는 듯 제가 도움을 요청하기도 전에 관리인이 나타나서는 여자를 질질 끌고 갑니다. 똑같은 일이 몇 번 있었는데 떨어지는 여자는 항상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관리인이 끌고 간 여자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이것 말고도 입에 담기도 싫은 끔찍한 일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가보지 않은 곳에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저도 처음엔 이곳을 빠져나가려고 관리자의 눈을 피해 도망쳐보기도 했지만 정신을 차려보면 다시 제 방 안에 있었습니다. 이곳에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눈을 감으면 무언가 작은 생물들이 달라붙어 제 피부를 파먹으려 듭니다. 꼭 사람의 얼굴을 가진 거미같이 생긴 녀석들입니다. 그것들 때문에 항상 주변을 경계하느라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이곳을 찾아서 저를 좀 꺼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이건 군인이건 함께 와서 저를 구해주세요. 제가 살아서 이곳을 나갈 수만 있다면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훈. 8년 전 일어났던 연쇄 살인사건의 범인입니다. 제가 죽인 7명의 사람들에 대해 자백하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곳에 있다는 걸 경찰에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빨리 와주세요. 차라리 감옥에서 평생을 살겠습니다. 아니, 사형을 당해도 좋습니다. 죽더라도 이곳에서 끔찍하게 죽기는 싫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제발 저를 잡으러 와주시길 바랍니다. 현실은 소설보다 더 잔인하다. 해는 이미 중천에 떠있는 가을 오후. 그녀가 좋아하는 음료수를 사기 위해 옷을 입고 집을 나선다. 아, 오해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녀는 내 연인이 아니다. 군대를 다녀온 뒤 무엇을 하면 좋을까라는 의문에
나 자신에게 돌아온 답은 뜬금없는 자원봉사였다. 당시 그녀는 40대 초반 미혼의 여자였다. 그리고 시각장애 상급 판정의 장애인이었다. 그녀와의 첫 만남 이후 벌써 7년이란 시간이 지났다. 물론 나에게 있어 그녀를 지켜야 될 의무 따윈 없었다. 단지 편부 가정에서 자란 나에게는 그녀가 따스한 어머니의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그녀 역시 날 아들처럼 여겨주었고, 힘들 땐 보듬어 주었고, 기쁠 땐 같이 웃어주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 어디로 산책을 다녀올까 고민을 하다 보면 어느새 도착한 그녀의 집 앞. 들어가기 전 그녀의 우체통을 확인한다. 아, 또 도착했다. 수도세, 전기세 요금, 전화요금도 아니다. 언제나 삐뚤빼뚤 쓰여져 있는 글씨와 독특한 이름을 가진 발신자의 한 통의 편지. 그녀를 보아한 지 7년. 매년 대여섯 통의 편지가 이 사람으로부터 도착한다. 그 편지를 챙기며 초인종을 누른다. 반갑게 맞아주는 그녀. 오늘도 벌써 기분이 좋아진다. 그녀의 집에 들어서며 어머니에게 안기듯 포옹하는 나. 반가운 인사를 마치고 그녀와 함께 거실로 간다. 나는 따뜻한 차를 끓이려 가스레인지에 물을 올려놓고는 그녀에게 또 그 편지가 도착했음을 알린다. 역시 나였다. 읽어주길 바라지 않는다. 나중에 읽어볼 테니 편지를 건네받아 서랍장에 넣어두는 그녀. 어떻게 읽어보겠다는 것인가. 장난도 걸어볼까 했지만 그녀에게도 사정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부엌으로 돌아간다. 차를 마실 것인지 커피를 마실 것인지 묻기 위해 잠시 거실로 다시 향한다. 어째서일까? 서랍장에 손을 얹으며 슬픈 표정을 지은 그녀. 7년째 그녀를 지켜봐 왔지만 처음이었다. 언제나 웃음 지어주고 미소 짓던 얼굴이 너무 슬픈 표정을 지은 것은 어느새 저녁.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다. 난 혼자 마음속으로 그녀에게 깊이 사죄하며 그녀 몰래 서랍에서 그 편지들 중 하나를 빼었다. 서랍장에는 낡아서 빛바랜 편지부터 중고등학생이 쓸 법했을 오래된 엽서 등이 가득했다. 집에 도착한 나는 샤워를 마치고 맥주 한 캔과 편지를 들고 거실에 앉았다. 다시 한번 그녀에게 깊이 사죄하며 편지를 뜯었다. 역시나 삐뚤빼뚤한 글씨. 하지만 읽어나가기에는 문제없었다. 편지를 읽은 나는 그녀가 어째서 그런 표정을 지었는지 알게 되었다. 이 편지의 주인공인 그는 그녀의 오래전 연인이었으며 결별 후에도 그녀를 잊지 못하는 간절한 사랑에 빠져 있음을. 지우고 다시 쓰고 맞춤법도 틀려있지만 그 편지 한 통으로 실감할 수 있었다. 잠들 수 없는 밤이었다. 이 사실을 전해야 하는 것일까? 나는 그 무게를 견뎌낼 수 있을까?
며칠이 지나고 그녀를 마주하러 왔다. 그리고 난 마음 먹은 대로 사실을 전했다. 헌데 그녀는 나를 책망하지 않았다. 그녀의 표정은 깊은 웃음에 빠져 있었다. 그 누구라도 감싸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나는 애원했다. 그가 보낸 편지를 한번 읽어봐 주기를.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말해주었다. 그와는 시골에서 소꿉 장난부터 함께였던 동갑내기 친구였음을,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자전거를 끌며 함께 다니던 그 기억을, 고등학생을 끝마치고 엽서에 담긴 글과 그가 뺨을 붉게 물들이며 고백했던 그 순간을, 집의 반대를 무릅쓰고 함께 상경해 연인으로 지내며 사랑을 속삭였던 그 추억을. 하지만 어째서였을까? 갑작스레 이별을 통보한 그와 한없이 눈물을 흘리던 그녀의 그 모습. 순간 추억을 말해준 그녀의 뺨 위로는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그가 보내왔던 편지를 허락했다. 어린 시절 사랑을 고백했던 엽서, 사랑을 확인하던 청년의 편지,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 자신이 없었던 눈물 어린 그의 사과.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몇몇의 여자를 만났어도 잊지 못한 그녀에 대한 깊은 사랑. 몇십 통이나 되었을까? 이미 시간은 해가 저문 밤이었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그를 잊지 못했던 사랑, 그리고 미안함. 그녀는 내게 부탁한다. 그에게 보낼 편지를. 그녀는 그에게 보낼 편지의 내용을 말로 불러주며 어릴 적 소녀의 모습, 사랑에 빠져있는 소녀로 되돌아간 듯했다. 수줍게 웃고 부끄러워하고 어떤 말을 할까 고민하는 그녀. 어느덧 1시간이 지나 그에게 보낼 편지가 완성되었다. 내일 아침에 보내자는 의견도 반대하는 그녀. 지금 당장 우체통까지 가자는 그녀. 난 웃음 지으며 그녀를 에스코트하고 그녀의 집을 나선다. 그녀의 표정은 이미 들떠있고 순수한 소녀의 모습이었다. 신호등에 섰어도 그녀는 들떠 수다를 멈출 줄 몰랐다. 난 그녀를 이해한 유일한 사람이었고 함께 즐거워했다. 하지만 어째서였을까? 하필 왜 지금이었을까? 어째서였을까? 그녀는 소녀처럼 뛰던 도중 돌뿌리를 밟고 말았다. 그녀는 넘어져 차도에 덩그러니 쓰러졌다. 그리고 달려오는 트럭. 그녀는 날아갔다. 너무나도 가르니. 트럭은 멈추었다. 하지만 상황을 파악한 듯 다시 달려나갔다. 뺑소니. 그녀는 그렇게 죽었다. 자신의 마음도 다 전하지 못한 채 한없이 기뻐하던 그녀의
마지막 얼굴. 그녀의 빈손은 너무나 조용했다.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킨 것은 나와 자원봉사자 동료들. 며칠 뒤 범인은 잡혔다. 그리고 난 그와 마주하게 되었다. 하지만 난 그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가 취조받고 있는 테이블, 그의 앞에 놓인 진술서에는 내가 몇십 통이나 읽어주었던 삐뚤빼뚤한 글씨인 그의 이름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난 그녀의 집에 다시 찾아간다. 물론 밝게 웃으며 대답해 주는 이는 없었다. 하지만 그 옆에 우체통에는 삐뚤빼뚤했던 그의 이름이 적힌 편지가 있었다. 자신이 큰 죄를 저질렀음을 고하며 당분간 만나지 못할 것 같다는 그의 사죄. 끊었던 담배를 다시 물었다. 현실은 그 무엇보다, 이 세상 어느 것보다 매우 잔혹하다. 저 남자는 못생겼으니까 35점, 저 여자는 지저분해 보여서 28점, 저 남자는 옷을 거지같이 입었으니까 52점. 애초에 기대치 따윈 없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고 있자니 실망감만 커져간다. 70억은 된다는 지구 인구. 냉철히 보자면 90%의 인구들은 죽는 게 나은 수준이다. 겉으로 보기에도 그렇지만 대다수는 속까지 대먹지 못한 인간들 뿐이니까. 그래서 좋은 사람을 찾으려 수많은 사람들을 관찰하는 이 작업은 괴롭고도 지루하다. 힘들고 지치는 작업이지만 매일 이렇게 사람이 많은 이 카페 안에서 창문 자리에 들러붙어 지나가는 사람들을 쳐다보는 데는 깊은 뜻이 있다. 이상적인 사람, 완벽하게 나와 어울리는 이상적인 사람을 찾기 위한 작업이다. 성별, 나이나 인종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그저 내 옆자리에 앉을 수 있을 만한 딱 그 정도 자격이 있는 사람이면 된다. 어디 하나라도 부족한 사람과는 절대 어울리지 않는다. 그게 내 다짐이고 마땅히 요구해야 될 나의 권리임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다. 이미 얼음만 남아버린 커피를 힘없이 빨대로 휘저으며 다시금 지나가는 사람들을 채점했다. 저 여자, 제법 반반하긴 한데 아마 수술로 뜯어고치고 업소나 다닐 법한 여자니까 63점. 저 남자는 잘생겼지만 어깨가 너무 좁으니까 51점. 여전히 한숨만 나올 지경이었다. 못해도 90점은 넘어야 희망이라도 생길 텐데 커트라인 근처도 보이질 않는다. 역시 오늘도 깡이구나 싶어 슬슬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그때 남자 하나가 따뜻한 카페 모카를 한 잔 들고 와서는 옆 테이블에 자리 잡았다. 가끔씩 이 카페에서 보이던 이 남자. 언제나 따뜻한 카페 모카를 시켜서는 항상 저 자리에서 한동안 책을 읽다 가곤 했다. 내 탐색 작업은 카페 밖은 물론 안에서도 멈추지 않기 때문에
이 남자 역시 진짜 관찰했었다. 밝은 계열 니트에 그의 왼팔 손목시계는 제법 비싸 보였고 안경을 쓴 채 책을 읽는 모습은 제법 지적인 것 같았다. 대신 피부가 어두운 데다가 손가락이 짧고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72점을 주었었다. 그러다 남자는 나와 눈이 마주치자 살짝 미소를 띄우며 가볍게 내게 목례를 해보였다. 보통이라면 모른 척 하겠지만 이번엔 그에게 특별히 고개를 까딱해 보였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오늘 머리를 새로 했는지 웨이브 펌을 한 모습이 꽤나 잘 어울렸다. 그래서 5점 정도는 더 올려도 괜찮을 것 같았다. 77점. 한참 모자라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점수다. 집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왠지 신경이 쓰여서 조금 더 관찰해 보기로 했다. 휴대폰은 최신형 아이폰이니까 1점 추가. 또 센스 있는 신발이니까 1점 추가. 책을 집어들고 독서에 몰두한다. 문학적 소양이 뛰어난 걸로 보이니까 또 1점 추가. 눈썹이며 수염을 보니까 관리를 열심히 하는 것 같으니까 2점 추가. 82점. 근래에 들어 이렇게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은 없었다.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억누르며 다시금 차분하게 남자를 살펴보았다. 카페 모카를 가볍게 한 모금 마시고는 입에 붙은 휘핑은 티슈로 가볍게 닦아낸다. 품이 있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2점 추가. 책을 넘기는 모습이 천박하지 않고 우아하니까 또 2점 추가. 살짝 걷은 소매로 보이는 팔에 혈관이 두드러지니까 2점 추가. 목덜미가 섹시하니까 2점 추가. 이걸로 90점이 되었다. 드디어 최소 조건에 충족하는 사람을 만났다. 반가운 마음에 당장이라도 움직이고 싶었지만 우선은 참기로 했다. 이제 겨우 최소 점수로 맞추었을 뿐이다. 결승점이 아닌 시작점에 선 것이다. 흥분감을 감추고 조금 더 지켜보며 결격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다시 보니까 피부색이 그렇게 어두워 보이지 않는다. 3점 추가. 저 정도면 충분히 남자답고 예쁜 손이다. 3점 추가. 두꺼운 니트를 입고 있지만 그 안에 탄탄한 몸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또 3점 추가. 여자를 잘 알고 또 배려심 깊고 자상한 마음을 가졌으니까 또 3점 추가. 내 여자를 위해서 아낌없이 돈을 쓰며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게끔 모든 걸 다 해줄 테니까 또 5점 추가. 매일 밤 날 만족시켜주고 쉴 새 없이 내 귓가에 사랑을 속삭여 줄 테니까 이 역시 5점 추가. 날 공주처럼 떠받들고 비싼 외제차에 날 태운 채 어디든 데려가 줄 테니까 이번엔 7점 추가. 어떤 상황에도 내 편이 되어주고 호텔 레스토랑에서 초호화 프로포즈를 준비할 테니까 8점 추가. 신혼여행은 해외 유명 관광지에 초호화 별장에서 보낼 테니까 10점 추가. 이미 100점은 한참 넘어간 걸로 보이지만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다. 수많은 사람들을 관찰하고 평가해온 나였기 때문에 완벽하고 절대적인 파악이 가능하다. 때문에 알 수 있었다. 내 눈앞에 있는 저 남자는 나와
함께할 자격. 아니, 날 책임지고 미래를 함께할 자격이 있는 남자다. 또 무엇보다 저 남자는 날 미치도록 사랑하고 있으니까 마땅히 관용을 베풀어 줘야 한다. 적어도 날 사랑할 자격은 충분히 갖춘 사람이니까. 이제 내가 할 일은 그저 이곳에 도도하게 앉아 남자가 내게 다가와서는 사랑을 고백하길 기다리는 것뿐이다. 난 평소에 도도한 자세를 풀고 언제든 그가 부담없이 다가올 수 있도록 마음을 열었다. 분명 진중하지만 가벼운 농담으로 시작될 것이다. 내 기대 이상의 로맨틱한 말을 해준다면 추가 점수를 줄 수도 있다. 난 모처럼 기쁜 마음으로 그를 기다렸지만 그는 왜인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5분이 지나자 슬슬 기분이 나빠졌다. 그래서 1점을 깎아버렸다. 5분 동안 다가오지 않으면 3점 정도 더 깎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다 5분이 채 경과하기도 전에 그 남자는 여자친구의 전화를 받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멀어져 갔다. 그 갑작스러운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했다. 여자친구. 이해가 가지 않았다. 내 눈에 띄려고 그렇게 애를 써놓고 여자친구? 부정하고 싶었지만 그 남자는 분명 전화에 대고 자기야 라고 이야기했다. 그 자기가 나를 향한 말이 아님은 확실했다. 난 언제나와 같이 차분하고 냉철하게 상황을 파악하고는 곧 결론을 낼 수 있었다. 어떤 한심하고 멍청한 여자. 아마도 20점쯤 되는 쓰레기 같은 여자가 내 남자를 꼬셔낸 게 분명하다. 약이든 최면이든 협박이든 뭔가 초악한 짓거리로 이따위 터무니없는 상황을 만든 게 틀림없을 것이다. 보통의 하등한 사람이면 아무것도 모르고 넘어가겠지만 나만은 다르다. 수십 번의 객관적인 자기평가에서 100점 이하가 나온 적이 없는 완벽하고도 완벽한 나는 다른 멍청한 사람들과는 달리 모든 상황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다. 진실을 추리해냈으니 다음에 할 일은 명확하다. 마녀 같은 그 계집을 찾아서 갈기갈기 찢어버린 다음에 나만의 왕자님을 구출해 오는 것. 이미 내 머릿속으로는 구출을 위한 완벽한 작전이 12개쯤 떠올랐으니 망설일 필요도 없다. 30점도 안 되는 가짜는 것들이 주제 모르고 다가올 걸 대비해서 내 가방 안에는 염산이나 날붙이 같은 걸 구비해 두었으니 남은 건 이걸로 그 20점짜리 계집의 얼굴을 헤집어 놓기만 하면 된다. 가능하면 2번 다시는 되돌릴 수 없도록 눈, 코, 입을 조각조각 내서 사방에 던져버리고 당당하게 내 남자를 맞으면 된다. 다짐이 빠른 만큼 움직이는 것도 빨랐기에 즉시 내 남자아이들을 쫓았다. 그 마녀가 내 남자에게 말을 거는 그 순간이 그녀의 처우가 될 것이었다. 멍청한 여자에게 속은 덕에 5점 정도 깎였지만 그럼에도 140점이나 되는 나와 가장 잘 어울리는 이 완벽한 내 남자를 위해 난 다급히 움직였다.
천변이라고 아세요? 지역 이름인지 아니면 강가의 산책로를 그렇게 부르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무튼 전 천변을 걸으면서 친구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갑자기 기시감이 들었어요. 물론 자주 다니던 산책로였고 눈에 익은 건 당연하지만 뭐랄까 달이 떠있는 위치, 지나다니는 사람들, 통화하고 있는 친구, 이 모든 조건들은 이건 겪어본 적 있는 일이야 라고 기팀을 해줬죠.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난 분명 저 돌다리를 건널 것 같다. 왠지 모르겠지만 강을 가로지르는 저 돌다리를 건너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 돌다리 쪽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통화를 하는 둥 마는 둥 대화에 집중을 못하고 몸의 신경을 온통 돌다리에만 쏟고 있는데 돌다리 앞에 차도라고 해야 되나? 큰 다리가 있었습니다. 차도는 공중에 떠 있고 돌다리는 강과 닿아 있고 대충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그 차도 위에서 좀 섬뜩하게 누군가 절 쳐다보는 것 같은 시선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개를 돌려보니까 어떤 여자가 빨간 치마에 흰색 상의를 입고 있더라고요. 돌다리 위에 있던 저는 뭐랄까 좀 뜬금없이 앉아야만 한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저도 모르게 돌 위에 앉아버렸죠. 그리고는 한동안 여자를 바라보았고 그 여자 또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친구와 통화하고 있었다는 게 생각나서 친구의 말을 끊고는 제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야, 나 지금 천면에 있거든? 그 중간에 돌다리 알지? 그 우리 학교 옆에 있는 거. 그거. 나 거기 앉아있는데 웬 여자가 오밤중에 거기 서 있길래 난 그냥 쳐다보고 있는데 얘도 시선 안 피하고 나랑 계속 눈이 마주치고 있네. 이거 강 나온 거 아니야? 진짜 피곤하다 내 인생. 이렇게 기승전자랑으로 말하고 있는데 묵묵히 듣고 있던 친구가 야, 너 신발 끈 풀렸어 라고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뭐라는 거야? 나 지금 슬리퍼야. 그래? 그럼 그 슬리퍼 밑장 한 번만 봐봐. 손으로 만져보라고. 내가 왜 임마. 제발 평생 소원이야. 갑자기 이 녀석이 무슨 말 하나 싶어 허리를 숙여 슬리퍼의 밑창에 손을 갖다 댔는데 차가웠습니다. 애초에 왜 내가 허리를 숙였지? 난 분명 돌다리 위에 양반다리 자세로 앉아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머리에 미치는 순간 저는 낯선 감촉에 정신이 번쩍 뜨였습니다. 강가의 물이 제 허리춤까지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파악이 안 됐지만 생존 본능에 따라서 마구 허우적대며 땅이 어디 있는지 찾는데 이런 미친, 이런 씨. 아까 절 쳐다보던 그 여자가 다리 난간 위에 거꾸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슬리퍼고 폰이고 뭐고 죽기 살기로 땅으로 가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죽어라 집으로 갔습니다. 집까지 빠르게 갈 수 있는 골목길이 있었지만
당시엔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번화가를 거쳐서 집으로 가는데 정신이 돌아오고 나니 창피해지더라고요. 전 무서움이란 건 어느새 잊어버리고는 엄청 쪽팔렸습니다. 옷은 다 젖어있지, 신발도 없이 맨발이지. 전 곧장 집으로 가서 형과 엄마한테 차례로 한 대씩 맞아가며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요. 저는 집에 온 꼴이 안 좋아서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시간이 엄청 흘렀어 있습니다. 전 분명 친구랑 저녁 11시에 통화를 시작했었는데 집에 와보니 새벽 4시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다음날 엄마 폰으로 친구에게 전화해보니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전화를 하던 도중 제가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야, 어떤 미친년이 아기를 잡고 있어. 내가 도와줄래. 근데 흰 옷에 빨간 치마 입었네. 근데 강에서 뭘 찾고 있어. 아기인가 봐. 내가 도와줄래. 그러고는 전화가 끊겼다는 겁니다. 제가 저렇게 논리적이지도 않고 넋이 나간 사람의 넋두리처럼 말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런 말을 한 기억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머릿속을 스치는 의문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럼 친구가 내게 말해준 신발 어쩌고는 뭐였지? 그런데 친구 역시 제게 그런 말을 한 기억은 없다는 겁니다. 어제 분명 통화할 때 친구 말투는 완전한 그 친구의 말투였거든요. 미칠 뻔했던 기억이었습니다만 제게 돌아온 건 핸드폰과 슬리퍼의 분실과 타박상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일이 제 정신이 잠깐 돌아서 생긴 일인지 귀신을 만나서 생긴 일인지 모르겠지만 후자였으면 좋겠네요. 미친놈이 되긴 싫거든요. 여러분들 친구 중에 말이죠. 거짓말 잘하는 친구 하나씩은 있죠. 저는 거짓말을 밥 먹도록 하던 그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친구의 이름은 가명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내가 초등학생 때의 일이다. 내가 어렸을 적에는 대략 컴퓨터 가격이 250만 원부터 시작했던 걸로 기억한다. 그러니 밖에서 공차고 놀고 숨바꼭질이나 그런 장난으로 시간 때우는 게 대다수. 요즘은 흔하지만 당시 내가 어렸을 적엔 핸드폰도 없었다고 보면 된다.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동네 친구들과 모여 공차면 놀고 있었는데 벌구라는 친구가 등장했다. 야, 저기 땡땡산에 사람 죽은 것들은요? 뻥치지 마. 너 맨날 뻥이잖아. 저번에 집에 게임기 산다고 자랑했을 때 니네 엄마가 게임기 산 적 없다고 했거든. 아니야.
이거 진짜야. 슈퍼 아줌마가 그랬어. 2명이나 죽었대. 누가 칼로 찔렀다던데? 나와 친구들 모두는 믿는 척 따위도 하지 않았다. 이건 무조건 뻥이다. 이 녀석은 입벌구다. 입만 벌리면 구라다. 그래도 역시 우리들은 어린아이였나 보다. 슈퍼로 귀엽고 찾아가서 그 사실에 대해 물었다. 역시나였다. 역시나 거짓이었다. 입벌구 저 자식은 숨 쉬는 것 빼곤 믿으면 안 될 놈이었다. 항상 거짓말. 항상 주위를 끌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벌구는 좀 특이한 게 있었다. 또래 애들은 험하게 놀아서 그런지 몸에 상처가 자주 생겼었지만 벌구는 상처라기보단 멍이 좀 많은 편이었다. 당시에 나와 친구들은 넘어지거나 어디 부딪혔던 거라 가볍게 생각했고 친구들 누구도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다. 우리도 까지고 피나고 멍드는 건 흔했으니까. 어렸을 적 우리들은 전투적으로 놀았었다. 그러다 어느 한날은 벌구가 우리 집에 놀러왔을 때 우리 어머니가 벌구에게 물었었다. 벌구야, 팔에 멍이 왜 이리 많니? 누구랑 싸웠어? 아니에요. 넘어진 거예요. 축구하다 넘어져서 그래요. 축구를 어떻게 하길래 그리 심하게 들어. 적당히들 좀 해. 제가 제일 열심히 하거든요. 생각해보니까 그때 이상한 걸 느꼈어야 했다. 벌구는 항상 골키퍼였다. 초딩축구에서 몸을 날려서까지 막는 것 따위는 없었다. 전혀 멍들 일 없는 포지션이었다. 그 당시엔 그냥 넘겨들었다. 그거마저 거짓말일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 며칠 뒤 초등학교 체력 검정 시간이었다. 50m 달리기를 뛰는 도중 벌구가 쓰러졌다. 담임 선생님은 벌구를 얻고서는 양호실로 급히 뛰어갔다. 양호 선생님 말씀으론 약간의 탈수 증세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정밀한 건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다 벌군의 어머니께 연락을 취한 뒤 병원으로 데려가라 했지만 벌군의 어머님은 극구 사양하며 직접 학교까지 찾아오더니 벌구를 데려갔다. 선생님들 사이에서 뭔가 좀 이상하다고 했다. 보통의 엄마들은 아들이 다치면 호들갑을 떠셨겠지만 벌군의 엄마는 놀란 기색도 전혀 없었고 오히려 차분했었다고 했다. 그러다 벌군 몸에 있는 검붉은 멍에 대한 이야기가 스멀스멀 나오기 시작했다. 그렇게 며칠이 흐르고 벌군은 그동안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벌군은 건강이 좋지 못해 당분간 학교를 못 나온다는 것이었다. 그래도 우린 꼴의 친구라고 몇몇이 모여서 벌군의 병문안을 가기로 했다. 아, 거기에 담임 선생님도 포함되어 있었다. 우린 선생님과 함께 벌군의 집 앞에 도착했다. 선생님이 먼저 들어가시고 우리는 차고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런데 선생님은 문전박대를 당했다. 꽤 먼 거리에 있던 우리들은 무슨 대화가 오고 갔는지 알 수 없었지만 선생님 표정에는 어이없음과 이상하다는 표정이 묻어 있었다. 그날 초저녁쯤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우리에게 벌구가 나타났다. 헌데 벌구의 얼굴은
엉망이었다. 어디서 맞고 온 게 확실했다. 벌구는 울면서 이야기했다. 얘들아, 나 좀 살려줘. 아빠가 날 죽일 것 같아. 지금 도망 나온 거야. 나 좀 살려줘. 그때 알아차렸어야 했다. 당시 벌구가 우리에게 울며 말할 때 우린 그것마저 뻥일 것이라 생각했다. 우리 모두는 장난치지 말라고 했다. 누구랑 싸웠냐며 그저 웃기만 했었다. 그렇게 10분 정도가 지나고 벌구네 엄마가 벌구를 찾으러 왔다. 벌구는 무릎까지 꿇으며 살려달라고 빌었다. 나와 친구들은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엔 없었다. 그 광경이 너무 이상해서 어머니께 말씀드렸다. 아마 친구들도 부모님들께 말씀드렸을 것이다. 그리고 당일 저녁, 벌구네 집 앞에 우리 아버지와 다른 친구 부모님들이 모였다. 훈계가 너무 지나친 거라 여긴 부모님들이 벌구의 부모님을 말리러 왔던 것. 친구네 아버지가 먼저 문을 두드리셨다. 벌구네 집 앞에선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벌구네 부모님은 문을 열어줄 마음이 없었던 것 같다. 그러다 친구네 어머니는 옆집에 들어가 경찰에 신고했다. 집에서 아이가 우는 소리는 들리는데 문은 열지 않는다고. 얼마 뒤 경찰이 도착했다. 그런데 경찰이 문을 힘껏 두드려도 역시 열어주지 않았다. 이상함을 느낀 경찰은 119에 전화해 긴급히 문을 열기로 했다. 어느덧 119 도착으로 문을 연 뒤 어린아이들은 그 광경을 볼 수 없었지만 그 광경을 지켜본 어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그 광경을 지켜본 아버지께 전해 들은 이야기다. 119가 황급히 문을 연 그 순간 벌구네 집 거실은 바닥엔 피가 묻어 보이는 걸레들과 생전 처음 맡아보는 상당히 비릿한 냄새가 났다고 했다. 그러다 방에 들어선 모습은 아주 처참했다고 한다. 벌구는 밧줄로 묶여 있었고 온몸엔 심한 상처와 속옷 한 장 걸치지 않은 모습으로 바닥엔 피와 배설물이 난자 있다고 한다. 물론 벌군의 부모님은 없었다. 그 광경을 본 119 대원들은 황급히 벌구를 병원으로 옮겼다고 한다. 그러다 며칠이 흐르고 벌구의 부모님들은 경찰에게 붙잡혔다. 벌구는 병원으로 후송된 뒤 정신과 감정까지 받았다고 한다. 그동안 심한 학대로 벌구의 심신은 매우 지쳐 있었다. 또 벌구는 정신과의 소견으로 질문에 요지와는 전혀 다른 대답만 했다고 한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벌구는 단지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었던 것이라 했다. 극심한 알코올 중독인 새아버지와 벌구보다는 알코올 중독자를 더욱 사랑하는 벌구의 엄마. 벌구의 새아버지는 반백수로 노름과 술로 인생을 살며 노름으로 잃은 화를 벌구에게 풀었다고 한다. 벌구의 엄마는 새아버지가 자기를 버리고 떠날까봐 자기 아들이 맞고 학대당해도 침묵했던 거라 한다.
치료가 끝난 벌구는 학교에 작별 인사도 없이 보호센터로 옮겨졌다. 그 후로 벌구와는 연락되지 않았다. 그리고 약 17년이 흐른 뒤 동창회에서 벌구를 만났다. 모두들 너무나 반가워했다. 그리고 이 녀석 어릴 적 얼굴 그대로였다. 성인이 되어 만난 우리들은 신나게 술틀을 퍼부어댔다. 그러다 술자리가 무르익고 어떤 한 녀석이 많이 취했는지 벌구에게 그만 실수를 저질렀다. 그때 많이 아팠냐? 부모들은 어찌 되었냐? 진짜 아무리 취했다지만 생각 없는 새끼였다. 벌구는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주먹을 휘둘렀다. 충분히 이해했다. 그리고 벌구가 말했다. 야, 니네들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알아? 니네 보고 싶어서? 아니야. 니들이 원망스러워서 나왔어. 내가 그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그 개새끼가 어디다 말하면 죽인다고 협박하더라. 어떻게든 니들이 알아주길 바랬어. 너무 힘들고 무서웠다고. 니들은 한 번이라도 나한테 관심 준 적 있냐? 잊고 있었다. 모두 잊고 있었나 보다. 벌구는 항상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을 봐주길 원했다.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 알아달라는 것이었다. 니들 보는 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온 거다. 나 찾을 생각 하지들 말고 그냥 없던 사람이라 생각해. 그렇게 벌구는 가버렸다. 벌구의 뒷모습을 지켜보던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우리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벌구가 학대를 당했던 것도, 새아버지가 벌구를 때린다는 것도 경찰이 밝히기 전에 우린 알고 있었다. 벌구 녀석은 모를 것이다. 벌구가 처음 학대를 당했을 때부터 벌구네 새아버지는 우리에게 나타났다. 또 벌구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다. 운동장에게 놀고 있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사주며 우리의 입들을 침묵시켰다. 그냥 우린 비겁한 새끼들이었다. 혹시나 이 글이 제 친구에게 전해진다면 꼭 미안하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미안했어. 비겁하게 밝히지 못해서 정말 미안했어. 용서를 바라는 게 아니야.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 좋은 일만 있길 바랄게. 다시 한번 얼굴 봤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꼭 전하고 싶다. 친구야.